숙제한 거 우선 오늘 좀 질문 좀 받고 이제 요 책의 마지막 단원 요 책 끝나면 이제 책 한 권 남았어요. 3권까지 하면은 일단 요 기본 교재는 진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자 저기 44페이지까지가 숙제였죠.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이렇게 풀면서 설명하고 또 선생님이 꼭 풀어줘야 되는 문제, 뭔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 추가로 그거 내가 골라서 풀게요. 우선 질문 있으면 먼저 해보세요. 일단 어디까지 질문하냐면 41쪽까지 해서 질문 41쪽까지 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없으면 넘어가고. 어? 이게 맞아요? 숙제 이거 아니었어? 뭐라고? 10? 16? 니네 잠깐만 다른 수가 헷갈렸나? 니네 진도가 이렇게 늘리나? 잠깐만요. 16페이지가 숙제였다고요? 16페이지까지. 뭐지? 왜? 내가 착각했나? 16페이지. 원소도 아직 안 했거든요. 여기도 진도가 보이지? 자, 알았어. 16페이지까지 질문 있으면 해. 미국의 정제 5번 몇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에 2번이랑 6번에 2번 6번에 2번 5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지? 문제 또 요거 풀고 요거랑 관련된 또 기초 지식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5번 문제가요. 문제 맞췄어도 또 한번 봐봐. 응? 본인이 푸는 방식하고 또 요 관련된 내용 또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칼슘과 산소는 5대2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칼슘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반응식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칼슘 1.5g을 어느 정도 산화시킨 후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1.7g이 되었다. 산화된 칼슘은 반응 전 칼슘의 몇 %인가? 아니 이제 한글로 써도 되고요. 자 이거 지금 뭔가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뭔가 양을 다루는 문제니까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 이거 요즘 기초죠. 칼슘을 지금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야. 연소네. 칼슘의 화학식 CA. 그죠? 상태는 알면 좋고. 칼슘은 금속이지. 금속은 우리 항상 상온 표준 상태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무슨 상태를 존재? 고체. 그리고 이제 산소는 기체로 존재하고 화학식 뭐야 반드시? O2. 응? 이것도 우리 화학에서 또 굉장히 기초 지식이죠. 우리가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을 뭐라 그래? 호돈소 물질 또는 두 글자로 원소라고도 해요. 이 말도 꼭 기억해. 호돈소 물질이라는 말과 원소는 같은 말인 거예요. 줄임말 원소. 그러니까 얘도 원소인 거고 얘도 원소인 거죠. 물론 이것도 원소죠. 원소와 원자는 다른 거죠.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뜻하니까 얘나 원자의 종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셋 다 원소인 거야. 얘네 셋의 차이는 원자 수는 다른 거죠. 원소는 호돈소 물질을 뜻하는 거야. 자, 이것도 또 아는지 복습. 그러면 O2와 O3는 둘 다 산소라는 원소죠. 그런데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지? 이거 지나가는 얘기라고 물어본 거야. 야,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소인데 원소의 종류가 같아. 그런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야.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세 글자. 한자어로 치면 원소의 종류는 똑같다. 같을 동자. 원소 소자. 동소체. 이런 관계를 동소체 관계라. 응? 이것도 잘 물어요. 동소체가 뭐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동소체가 뭘 얘기해? 성분 원소는 같은데
성질이 다른 호돈소 물질 관계를 동소체 관계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분 원소는 같은데 서로 물질이 다른 물질 관계라고 해도 되고, 또는 성질이 다른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성질이 다른 호돈소 물질 중에서만 동소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소체가 아니에요. H2O와 H2O2는 왠지 요 말만 보면 원소의 종류는 같아 안 같아? 같지? 근데 이 자체가 원소가 아니잖아. 호돈소 물질이 아니잖아. 그지? 같은 원소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호돈소 물질이니까 우리가 동소체 관계를 호돈소 물질 중에서만 동소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물어요. 이것도 산소와 오존도 동소체 관계고, 이거 정말 화학에 고등화학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 동소체 관계에 있는 유명한 거, 이거는 산소의 동소체, 탄소의 동소체에 뭐가 있어? 너무 유명한 거.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인데 서로 다른 물질을 관계. 다이아몬드와 흑연, 그죠? 다이아몬드와 흑연도 동소체 관계. 또 아주 유명한 거. 요 4개 표시해두고 좀 알아둬. 요거는 산소의 동소체, 요거는 탄소의 동소체. 인의 동소체가 있어. 인으로만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인데 인도 여러 종류의 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분자의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인이 공유결합을 하는데 뭐 이 그리까지 몰라도 돼. 인이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요 인이 이 공유결합하는 요 결합각이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분자가 만들어지는 인도 있고, 요 각이 90도가 되면서 분자가 되는 인도 있고, 요 각이 120도가 되면서 인이 되는 분자도 있어요. 그럼 이거 결합각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가지 인이 있어요. 근데 60도, 90도, 120도냐에 따라 이 인의 안정도가 달라지면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봤을 건데, 인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인이 있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인이 있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인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 흰인, 검은인, 붉은인. 요거를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흰색이 백색이죠? 인을 한자로 쓰면 이게 부음 법칙 쓰는 게 린이거든요. 린, 백린. 이건 뭘까? 흑린, 정린. 이를 들어봤을 거예요. 백린탄이라고. 무기로 이거를 무기로 써요. 왜냐? 이 흰이는 이것도 써놓으면서 각 PPP 결합각이 얘는 60도, 얘는 90도, 얘는 120도. 여러분들 아마 저기 화원 배운 사람들 알 거야. 이렇게 공유결합, 분자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요 공유 전자쌍 사이에 뭐가 작용하지? 전자쌍 반발 원리를 해서 반발이 작용하잖아. 이 결합각이 너무 작아, 60도. 그러면 요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에 뭐가 되게 셀까? 반발이 크지. 요 전자쌍끼리 반발이 세다는 얘기는 요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지. 끊어지기 쉬우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요 하얀색이는 산소,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잖아? 그럼 이 결합이 끊어지기 쉬우니까 산소랑 가열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연소되면서 많은 열이 발생. 그러니까 스스로 불이 붙는 거야. 무기로 쓰는 거야. 백린탄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요거는 60도, 요거는 90도, 요거는 120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요리 가면 요리 갈수록 결합각이 작죠. 그래서 반발력이 증가해. 이렇게 하면 해요.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결합이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죠?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공기 중 산소와 더 쉽게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그냥 꺼내놓으면요 스스로 불이 붙어요. 얘는 얘보다는 안정하니까 그냥 불은 안 붙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열이 나야. 발화점이 돼야 불이 붙거든요. 여러분들 붉은이를 어디다 쓰느냐 바로 여기 들어가서 봐요.
이 인이 산소랑 반응하면서 연소될 때 많은 열이 발생해. 이게 성냥이고 성냥. 성냥 끝에 발라져 있는 게 불붙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냥은 불이 안 붙잖아. 어떻게 해야 불이 붙어? 열이 나야 불이 붙잖아. 그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성냥 킬 때 어떻게 켜? 잘 켜? 그렇죠. 마찰시키잖아. 그 마찰열에 의해서 발화점에 들어가서 불이. 근데 흰이는 마찰 안 시켜도 그냥 스스로 불이 붙는 거야. 이런 것도 동소체 관계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동소체 물으면은 산소의 동소체, 탄소의 동소체, 인의 동소체 요 얘를 대답할 수 있도록 외워두세요. 자, 황의 동소체가 있어요. 황도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거든요. 근데 황도 원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게 단사황이라는 황이 있고요. 사방황이라는 황이 있어요. 이거는 분자가 모여서 고체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 분자가 모여서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되잖아. 근데 그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그 얼음에 있는 분자 배열은 매우 규칙적이지. 몇각형 결정 구조를 만들어. 육각형 결정 구조를 만들잖아. 마치 그것처럼 황도요. 분자가 고체가 될 때 이런 게 있어. 육각형 구조가 아니고 단사전개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냥 재미로 들어요. 모양 몰라도 돼. 이렇게 기울어진 직육면체 모양. 그러니까 요 한 면은 앞면은 평행사변형이고 윗면과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는 결정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고체가 되는 황을 단사황이라고 해요. 사방황은 뭐냐? 결정 구조, 고체의 결정 구조가 사방 전개를 이루는 결정 구조. 사방 전개가 뭐냐? 진짜로 직육면체. 그래서 S8이라는 황 분자가 이렇게 직육면체 꼭지점으로 배열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사방황. 이렇게 기울어진 직육면체 결정 구조 꼭지점에 이렇게 S8이라는 분자가 모여서 고체가 되면 단사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류만 좀 기억하세요. 황의 동소체는 사방황과 단사황이 있다. 이런 관계를 다 뭐라 그런다? 동소체 관계라고 그런다. 잘 물어봐요.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런데 또 요거 하려고 선생님 지금 요거 출발한 게 뭐냐? 이 호돈소 물질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내가 좀 알려줍니다. 호돈소 물질에서 동소체 관계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어요. 잘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의 화학식 중에서 25도씨 일기야. 우리 평상시 조건에서 요것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원자 분자로 반드시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이 세상에 딱 몇 개가 있다 그랬어. 이것도 가르쳐 준 적 있어. 물론 조건은 25도씨 1기압 정도의 조건에서 반드시 원소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가 딱 7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X2로 존재해야 되는 물질이 딱 7개가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 그 중에 하나가 O2죠. O2 말고 또 어떤 거 있어? 이것도 필기하려고 해. 자, X2의 화학식을 가지는 호돈소 물질. 딱 7가지가 있다고. 물론 막 온도가 매우 높아지고 압력이 매우 높아지면 아닌 것도 있어요. 이 7가지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탄소도 막 온도가 막 5,000도 이상 되잖아? 그러면 이게 C2라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서는 C2라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아. 7개밖에 없거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H2 기체, N2 기체, O2 기체. 자, 요거 3가지에다가 이것도 다 알던 거예요, 그죠? 나머지 4개는 주기율표 외우고 있으면 쉬워요. 결합을 한 번 하는 족 17족. 17족은 2로 존재. 뭐뭐 있어? 순서대로 F2 기체, CL2 기체,
플리엄 보기 알잖아. 17조. Br2. 자, 요거는 상태까지 기억하는데, 자, 이제 브로민쯤 되면 주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거든? 4주기면 원자번호 대기 어떨까? 커. 원자번호가 크면 원자량도 커. 원자량이 크면 Br2의 분자량도 커. 비록 무성 분자지만 분자량이 매우 크니까 분자 간의 분자 간력, 분산력이라는 분자 간력이 매우 크겠지?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 자, 브로민보다 주기가 더 큰 게 누구야? 아이오딘. 그럼 아이오딘은 왠지 분자 간력이 더 셀 것 같지 않아요? 훨씬? 뭐로 존재할 것 같아? 고체로 존재. 요 상태까지 포함해서 요 7개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또 면접에서 그럼 내가 딱 하나만 해볼게. 그러면 이런 거는 왜 2가 존재하는데, 와, 왜 P2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지 않아요. 왜 S2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냐? 왜 C2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냐? 불안정하니까. 얘는 왜 불안정하냐 이거죠. 자, 얘 주기로 몇 주기지? 1주기. 얘네 셋은 둘은 몇 주기지? 요거부터 요거까지는 2주기지. 자, 2주기. 여러분들 여기 이것도 화원 조금 배웠어야 돼. 오비탈 다 알죠? 오비탈. 자, 수소는 1쪽이니까 단일 결합이에요. 이 단일 결합은 공유 결합 중에서도 시그마 결합이라는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이 뭐냐? 우리 산소의 원자 오비탈이 뭐지? 1s 오비탈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 결합은 사실은 오비탈끼리 이렇게 겹치는 현상인데 1s 오비탈의 모양이 공 모양이지. 그럼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H2라는 수소 분자가 될 때 전자가 어떤 모습으로 겹쳐지는 거냐면 이렇게 한 수소에 있는 1s 오비탈이라는 공 모양의 전자 구름하고 옆에 수소에 이렇게 또 공 모양의 전자 구름이 이렇게 살짝 오버랩 되면서 전자 구름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에요. 요 겹친 단면이 원형이지. 우리가 공유 결합 중에서도 요 겹치는 단면이 원형이면 이거를 시그마 결합. 요 전자가 겹쳐지면 요 가운데 핵이 있으면 요 겹쳐진 전자를 양쪽에서 서로 잡아 당기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요 결합은 강한 결합이죠. 결합이 세단 말은 얘가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O2라는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O2는 여러분 알죠? 이거 결합 몇 번 하는 거야? 산소는 16쪽이니까 옥텟이 되기 위해서 결합을 2번씩 하지. 이거 이중 결합이에요. 그런데 요 첫 번째 결합은 요거처럼 시그마 결합. 그런데 요 두 번째 결합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첫 번째 결합만 시그마 결합이고 두 번째 결합은 파이 결합이라고 해서 파이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산소에 있는 R형 모양의 P오비탈과 요 옆에 산소에 있는 R형 모양의 P오비탈이 이렇게 겹치면서 오버랩 되는 현상. 그러면 요거 겹치고 나면 요 P오비탈끼리 이렇게 겹치면 요 겹쳐진 전자의 단면도 R형 모양이지. 우리가 이런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핵은 여기 있어요. 근데 겹쳐진 전자는 여기 있다. 주로 요 겹쳐진 게 여기서 겹치잖아. 그러면 요 핵과 핵 사이에 공유한 전자 쌍이 요 핵 사이에 껴 있어요.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 보면 이 축 위아래에 퍼져 있어. 그러면 요 핵과의 인력이 강할까 약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외워둬도 참 좋아요. 원자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은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정한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부터는 반드시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 특히 요 산소가 몇 주기 원소지? 2주기 원소지. 요 P오비탈이 2P오비탈끼리 겹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봐. 자, 황도 16쪽 3주기 원소죠. 그러면 황도 원래 공유결합을 몇 번 해야 돼? 옥텟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황끼리 만나면 얼핏 생각하면은 산소처럼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안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왜 안정하지 않느냐? 한번 들어봐봐. 요 첫 번째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시그마 결합. 요 두 번째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파이 결합. 근데 요 파이 결합이 오비탈로 치면 무슨 오비탈끼리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라고? p 오비탈끼리. 그러면 요 파이 결합은요, 요 황에 있는 p 오비탈과 p 오비탈끼리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황이 3주기 원소니까 몇 p 오비탈이야? 이 p가 몇 p 오비탈이야? 야, 3주기면 최애각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고 3p 오비탈이죠. 근데 여러분들 2p 오비탈이 요만하다면 3p 오비탈은 2p보다 훨씬 크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아까 잘 들어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3p와 3p 오비탈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겹치면 여기 만나는 부분끼리 이렇게 전자쌍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봐봐요. 2p끼리 겹친 파이보다 3p끼리 겹쳐진 이 파이 결합은 핵으로부터 너무 어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원래 파이 결합은 약해. 그런데 3p끼리 만나서 생기는 파이 결합은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인력이 너무 약한 거야. 인력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는 결합을 해봤자 거의 안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황은 이렇게 황끼리 이중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끼리 이중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황끼리는 단일결합을만 한다. 그럼 황이 결합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옆에 또 뭐가 필요해? 또 황이 필요해. 이 옆에 또 뭐가 필요해? 황이 필요해. 이 각도를 고려해보면 이 각도가 거의 109.5도에 가깝거든요. 109.5도보다 각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한 바퀴 삥 돌다 보면은 한 바퀴 돌 수 있지.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황이 몇 개 필요하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돼. 8개의 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 분자는 S2가 아니고 S8이 돼야만 하는. 그냥 결론은 뭐냐? 자, 3주기부터는 같은 원소끼리 이중결합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 심지어 자, 질소는 15족 2주기, 2는 3주기야. 그러면 질소는 15족이니까 결합을 몇 번 해야 돼? 15족은 체약자가 5개니까 5캣이 되기 위해서 질소 하나당 공유 결합을 몇 번씩 해야 돼? 3번씩 해야 돼. 그러면 질소끼리 만나면 몇 중 결합해야 돼요? 3중 결합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니까? 왜? 질소는 몇 주기 원소니까? 2주기 원소니까 시그마 결합 당연히 강하지. 자,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결합이야? 파이 결합인데 2p끼리의 파이 결합은 비교적 핵에 가까이 있잖아. 비교적 강해 약해? 강해. 그러니까 N2라는 분자가 만들어져. 그런데 마찬가지로 P와 P끼리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몇 주기입니까? 그래서 2주기 원소까지는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주기부터는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수소는 몇 주기? 1주기.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단일 결합이잖아. 시그마 결합이잖아. 가능한 거야. 자, 15족, 16족, 17족. 이거 셋 다 몇 주기? 2주기. 2주기는 이중결합이나 3중결합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C2는 왜 안 되느냐? 우리 이주기 원소축 한번 해볼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얘네들은 아예 금속하고 준금속이지? 얘네들은 금속이잖아. 아까 분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지? 분자가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얘네는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자, 탄소는 왜 분자가 될 수 없느냐? 왜 C2가 될 수 없느냐?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왜 C2가 될 수 없느냐? C2가 되려면 몇 중 결합해야 돼? 14족이니까. 4중 결합해야 돼. 여러분 알죠? 공유 결합은 몇 차까지만 있는 거야? 3차까지. 그러니까 4중 결합이 안 되니까 불가능. 그러면 이제 분자가 될 수 있는 건 요 세 개죠.
근데 얘네 셋 다 이중이니까 얘는 삼중결합, 얘는 이중결합, 얘는 단일결합. 시그마 결합은 강하니까 당연히 가능. 파이 결합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중이니까 가능. 파이 결합이 두 개나 있지만 이중이니까 가능.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선생님 이 세 개만 얘하고 1주기하고 2주기 분자인 이 세 개만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7족은 2주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다 설명했어. 얘들아 17족은 옥텟이 되기 위해서 결합을 몇 번씩만 하면 되지? 한 번씩만 하면 돼. 그러면 잘 봐요. CL은 비록 3주기 원소지만 CL과 CL은 단일 결합만 하면 되지. 이 단일 결합은 파이 결합을 할 필요 있어? 그냥 시그마 결합만 하면 돼. 시그마 결합만. 이원자 분자가 이 시그마 결합은 결합이 어떻다고? 강하다고. 그러니까 CL2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자. 이원자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결합만 하거나 시그마 결합을 하거나 몇 주기 이하의 파이 결합만 이어야 되는 거야. 2주기 이하의 파이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딱 이렇게밖에 없어. 이거 이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대충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냥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O2는 되는데 S2는 왜 안 돼?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왜 안 돼? 얘는 이것도 이중결합이고 이것도 이중결합이면 될 것 같지만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면 안 까먹겠다. 얘 몇 주기? 그러면 요 파이 결합은 몇 피끼리의 파이 결합? 2피끼리의 파이 결합이니까 핵에서 가까워서 안정하다. 근데 얘는 요 파이 결합이 몇 피끼리의 파이 결합이야? 3피끼리의 파이 결합이므로 결합이 너무 약해서 안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또 외워두세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 자,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온 김에 한번 해봤어. 기체. 자, 이제 화합물이 되겠죠. 화학 반응으로 치면 형태로 보면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의 종류로 치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니까 산화가 일어나는 거,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칼슘이 된다. 고체. 이 산화칼슘의 화학식 정도는 또 만들 줄 알아야지. 이온 결합이죠. 요거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정의 화학식을 만들려면 산화수를 알아야지. 산화수 몇 가 이온인지. 칼슘이 몇 조? 2조. 몇 가? 플러스 2가. 산소는 몇 조? 16조. 그러면 음이온 될 때 전자 몇 개 얻어? 2개. 마이너스 2가.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어야 되니까 산화수가 같으니까 1대 1이면 됩니다. 그죠? 요 화학식 정도는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이제 개수도 맞출 수 있는, 그죠? 물론 이 문제는 이 반응식 못 써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개수 맞추자. 여기 2분의 1 해도 되고, 그죠? 싹 2 곱하면 2, 1, 2라고 씁니다. 어쨌든 화학 반응식은 이거예요. 자, 그냥 이 문제와 관련된 거 한번 다 해봤어. 자, 만드는데 이 문제는 이 식 못 써도 푸는 거야. 그냥 한글로 써놓고 해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이거 반응할 때 칼슘과 산소가 반드시 몇 대 몇의 비로 반응한다고? 이거 질량비가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줬어? 5대 2로 반응한다고 줬죠. 문제 줬잖아, 이거. 이거랑 같은 말. 질량은 보존되니까 요 질량이 요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은 말. 반응할 때 질량이 5대 2로 반응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 산화칼슘이라는 화합물, 생성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산소의 질량비가 질량 보존이니까 몇 대 몇이라는 말이야. 5대 1이라는 말이죠. 자, 말로 할게. 반응할 때 반응물 간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비로 반응한다라는 말은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비가 된다 그 말이지. 산화칼슘을 이루는 칼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5대 2여야 한다.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원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 속에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애초에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응물 간의 질량비가 일정한 비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이게 왜 일정 성분비 법칙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가르쳐줬어요 지금 문제에서.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제 실험에서 처음에 이 칼슘이 1.5g이 처음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전부 다 반응하려면, 보통 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반응하려면 산소는 최소 몇 g이 필요하고, 오케이? 그때 산화칼슘은 최대 몇 g이 생기냐?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이 비용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5대 2니까 요거 몇 g 필요한지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요거 총 몇 g 생기는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반응을 시키기인데, 다 반응을 시킨 게 아니고, 거기 두 번째 줄 어느 정도 산화시켰다가 뭐냐? 일부분만 반응한 거지, 일부분만. 일부만 반응해서 전체 질량을 재봤더니 이 전체가 몇 g이 생겼어? 산화칼슘 1.5g을 다 반응을 시켰죠.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 총 질량을 재보니까 몇 g이 됐다고? 1.7g이 됐다고. 1.7g. 그러면 산화된 칼슘은 반응 전에 칼슘의 몇 %가 산화됐겠느냐. 야, 지금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자, 처음 질량이 1.75g이었는데 이게 산화된 후 전체 질량을 재보니까 지금 공기 중에서 그냥 칼슘을 공기 중에서 산화를 시킨 거야. 공기 중에 산소가 많잖아? 반응시킨 후 총 질량을 재보니까 몇 g이 됐다고? 1.7g이다. 그러면 몇 g이 증가했어요? 0.2g이 증가했지? 이 0.2g이 누굴까? 산소 질량. 아, 이 0.2g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인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소는 최대 0.2g이 반응한 거지. 이 말인 거야. 1.5g이 1.7g으로 바뀌었으니까 총 질량이 0.2g이 증가했으니까 분명히 산소는 0.2g이 반응했다. 근데 원래 산소와 칼슘은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질량이 5대 2로 반응해야지. 그러면 산소가 0.2g 반응했다는 얘기는 칼슘은 몇 g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0.5g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아, 칼슘이 처음에 1.5g이 있었지만 다 반응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0.5g만 반응했기 때문에 산소가 0.2g. 풀었네. 되게 쉬운 문제네. 그러면 산화된 칼슘은 반응 전 칼슘의 몇 %겠냐 이거야. 아니, 이게 이거로 바뀐 게 산화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 양에 대해서 몇 %가 반응했니? 자, 0.5는 1.5의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면 몇 %? 33.3%. 뭐 안 떨어지니까. 어? 이렇게 됩니다. 약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약 안 떨어지니까 33.3%. 아니면 그냥 비율로 3분의 1 반응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은 진짜 쉽네. 그러면 남은 칼슘을 모두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이거는 그냥 아까 이 문제네. 자, 이제 얘들아, 원래 1.5g을 모두 반응시키려면 이거 몇 g 필요한 거예요? 0. 아니 5대 2니까 1.5대 x하면 이거 0.6 필요하지? 근데 이미 몇 g은 반응했어, 산소. 0.2g은 더 반응했지? 지금
더 필요한 양을 물었어. 몇 그램 더 필요해? 0.4g 더 필요해. 이런 문제인 거야. 어? 우리는 이 산화칼슘이 몇 그램 생겼는지 이게 이 말인 거죠. 이게 1.7g이 된 거잖아. 산화칼슘이 1.7g이 아니고 남아있는 칼슘과 합쳐서 총 질량이 1.7g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산화칼슘이 몇 g인지 모르지만 질량 증가한 양이 산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다. 요 개념이 딱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해결됐죠? 요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한 게 바로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다 이거. 근데 일정 선호미 법칙에 의하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알면 반응한 칼슘의 질량을 알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해결됐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 6번에 2번 얘기예요. 산화구리와 탄소 혼합물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또 산화구리를 가열하여 수소와 반응시키면 물이 생성된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줬어요.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가 4대1의 질량비로 결합한 물질이고 뭐 이런 정보들을 쫙 줬거든요. 2번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자, 이거 2번은 좀 이따 풀고 이거 반응식은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겠지? 이거 반응 몇 번 일어나는 거야? 문제 읽어보니까 반응 두 가지잖아. 산화구리가 누구랑 반응하면? 탄소랑 반응하며. 그럼 반응 있으면 산화구리 더하기 탄소. 물론 이것도 고체고 이것도 고체지. 문제도 가르쳐줬네. 뭐 생성된다고? CO2가 생성된다고. 기체. 그러면 생성물 하나 줬으니까 나머지 하나 생성물은 나왔네. 뭐야? CU가 생겨야죠. 그죠? 구리가 생성되는 거죠. 개수 맞추면 여기 탄소수는 똑같지만 여기 O가 두 개잖아. 그럼 여기 2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산소수 같아졌네. 탄소는 하나하나 같고 여기 구리 하나고 여기 구리 두 개고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산화구리를 가열하고 이번에는 수소와 반응시키면 물이 생긴다. 이 산화구리를 수소기체랑 반응시키면 물이 생긴다.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CU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 계속에 다 맞았네. 그죠? 1.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난대. 자, 이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요 안에 있는 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1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다. 뭐 그렇게 줬어요. 자, 산화구리를 수소와 반응시킬 때 산화구리의 색은 어떻게 변하느냐? 아니 야,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 구리가 생기지? 이 구리의 색깔을 보는 거죠. 구리의 색. 순수한 구리 무슨 색이야? 금속의 독특한 색깔이잖아. 붉은색이죠. 구리는 붉은색이라고. 구리색 있잖아.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붉은색으로 바뀐다. 뭐 됐어. 이 구리의 색깔 아는지 모르겠어. 뭐 양은 다 계산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구리죠.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뀝니다. 야, 이거 산화구리가 둘 다 뭐 되는 거야? 구리로. 얘들아, 요 산화구리에 있는 이 구리는 산화수가 몇 가야? 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요 구리는 플러스 2가야. 순수한 구리는 산화수가 얼마야? 0. 포도수 물질은 산화수가 0이잖아. 그러면 요 반응이 일어날 때 나중에 상권에 나와. 상권에서 이미 할 거야. 산화 환원 반응과 삼연기 반응에 대해서 정리할 거거든요. 3번에. 근데 자, 미리 좀 얘기하면 자, 요 반응이 일어날 때 구리의 산화수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 플러스 2에서 0이 됐지. 두 가지 말로 할 수 있어. 구리가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양이온이 0이었단 말은 전자를 얻은 거지?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산화수를 얘기하면 산화수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지? 이런 반응을 뭐라 그래요? 환원 반응이라고. 아,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된 거죠. 자, 특히 그래서 또 이런 말이에요. 이거 환원 반응인데 다른 말로 할까? 야, 구리가 물질의 종류를 치면 금속이지. 넓은 의미로 이거 금속 산화물이죠. 아,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의사산에서 금속이 이미 산화되어 있는 금속 산화물을 뭐로 만들었어? 환원시켜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었지. 아, 금속 산화물을 환원시켜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이 반응을 특별히 뭐라 그래요? 그때? 요 과정을 환원이라 그러는데 환원은 이제 넓은 의미의 얘기고 특히 금속 산화물에서 금속을 얻어내는 이 환원을 특별히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금속을 재련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을 금속을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산화철로부터 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뭘 재련한다 그래? 철을 재련한다? 그 철 재련하는 대표적인 공장이 어디야? 우리나라. 거기는 어디야? 포항제철이지. 이런 걸 금속의 재련이라 그러는 거야. 재련. 구리를 재련하는 두 가지 방법이죠. 색깔은 됐고 대부분의 금속은 은백색이죠. 근데 금속 중에서 독특한 색깔을 띠는 금속들이 있어요. 구리는 붉은색, 금은 알잖아. 금은 황금색, 노란색이죠, 그죠?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실력 배양 문제. 어디? 실력 배양 문제 4번. 4번 14페이지 4번 한번 보세요. 이게 질문 다 해. 본인이 모르는 거. 자, 다음은 염화구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실험이 뭐냐. 자, 지금 뭐냐면 염화구리라는 물질이 있대요. 이거 물질의 분류법으로 치면 이거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죠. 자, 순물질 중에서도 뭐에 속해? 한 가지 원소로 돼 있어, 여러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 두 종류 이상이지. 뭐야? 화합물이죠.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합물의 성분을 이루는 반드시 성립하는 법칙. 좀 전에도 했어.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합물은 반드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그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같은 화합물이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일정 성분비 법칙을 증명하거나 알아내고 싶으면 염화구리 속에 있는 누구의 질량과 누구의 질량 비를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염화가 염소잖아. CL의 질량과 구리의 질량이 각각 몇 g씩 들어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염화구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 구리의 질량을 알면 어차피 염소의 질량도 알 수 있는 거죠. 야, 좀 쭉 가봐봐. 이 실험을 왜 하는지라고 잘 보세요. 이 실험을 왜 하는지.
구리의 질량을 측정한다. 질량을 알고 있는 시계 접시 위에 치환되어 생긴 구리를 놓고 중탕으로 건져낸다. 염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한다. 용액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고 가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촉매? 그림 쪽. 그린초? 뭐지? 야, 지금 이게 염화구리를 지금 물에 넣은 거죠. 염화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그렇죠. 반응을 야, 우리가 지금 염화구리의 질량을 재고, 자, 이거 지금 질량이 몇 대 몇인지 알려면 질량 보존이니까 누구의 질량을 재거나 누구의 질량을 재면 되는 거야. 구리의 질량을 재거나 염소의 질량을 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염화구리의 질량을 잰 다음에 누구의 질량만 따로 구할 수 있으면, 구리의 질량만 따로 구할 수 있으면, 염화구리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구리가 몇 그램 생기는지만 알고 있으면 염소의 질량은 공짜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화구리를 뭐로만 만들어서 구리의 질량을 쟀는데, 요 질량을 재고 구리의 질량만 잴 수 있다면 염소의 질량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화구리에서 뭐를 제거시키면 되는 거야? 염소를 제거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게 D인 거지 뭐야. 용액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고 가열을 한대요. 염화구리에 물을 넣고 끓을 때까지 가열하면 염화구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염화구리를 물에 집어넣으면 염화구리가 물에 녹잖아. 그럼 가열하니까 그게 완전히 다 녹을 거 아니야. 거기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고 가열한대요. 그러면 이거 화학식이 만약에 CaCl2라고 할까? 뭐 식은 몰라도 돼. 이게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알죠? 이것도 원래 우리가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배우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혹시 이온화경이라는 거 외워본 적 있어? 칼카나마라 천리준합 수구수은 백금. 알루미늄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잃고 양연이 되기 쉬워? 알루미늄이. 그런데 이거는 구리가 이온이고 요거는 알루미늄이 금속이지? 그럼 요거 두 개 넣고 가열해주면 반응이 빨리, 가열하는 이유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이거 좀 수용액이잖아. 여기 있는 염화 이온이 요리 가서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리가 되고요. AlCl3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염화구리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구리로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집어넣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염화구리의 질량을 일단 재는 거지. C. 그지? 염화구리의 질량을 재. 그리고 그 염화구리를 물에 넣고 가열을 해. 녹여.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이제? 응? 알루미늄 조각을 넣고 가열을 해요. 알루미늄을 제거시켜야 되잖아. 잠깐만 어떻게 나오지? 구리의 질량, 구리만 얻어서 생성된 구리의 질량을 재면 되는데, 질량을 알고 있는 시계 접시에 치연되어 생긴 구리를 넣고 중탕으로 던져요.
아, 토리가 없어서 물어보는군요, 여러분이. 아니, 요 반응을 일단 요걸 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한 양의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요게 요거로 바뀌고 뭐가 생성되어 있을까? 구리가 생성되어 있겠지? 요 구리만 따로 건조시켜서 요거는 물에 녹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 요거는 다 제거되고 물과 함께 이거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물에 잘 녹고, 얘는 금속이니까 물에 안 녹고 얘는 물에 녹을 테니까 요거를 물로 씻어내서 제거시키고 구리만 얻어낸다 이거야. 내 말 들어봐. 이거를 물에 녹여요. 수용액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집어넣고 반응을 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구리가 고체로 석출되겠지? 맞아? 그리고 얘도 생긴다고. 우리는 누구의 질량만 따로 얻어내야 돼? 구리의 질량만 따로 얻어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거를 거름종이에 걸으면 되는데 이게 금속이 생길 때 이게 고체 가루로만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지면서 침전이 생길 건데 이 안에 이 고체도 약간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구리가 석출됐잖아. 이 석출된 구리의 질량을 재면 되는데 이 고체 구리를 얻어내면 거기에 이게 처음엔 수용액 속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요 고체를 얻어내도 요 속에 요 AlCl3가 조금 묻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순수한 구리의 질량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체가 물에 잘 녹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이제 여기 침전이 생겼단 말이야. 요거를 따로 모으면 요게 보통은 구리인데 이 속에 요거 약간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섞여 있지? 요거를 어떻게 해놓고 구리의 질량을 재야 돼? 요거를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제거시키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얘를 건조시키는 거야. 그럼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은 물에 의해 요게 식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충분하게 물로 씻어내면 요건 다 떨어져 나가고 금속 구리만 남는데 여기 물이 좀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건조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구리를 얻을 수 있어. 그럼 일단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얻어진 구리의 질량을 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염화구리의 질량을 쟀으니까 구리의 질량만 따로 알면 염소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질량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 물질인지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배열하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 토리가 없었구나. C가 제일 먼저 할 거야. C. 염화구리의 질량을 일단 재. 자, 이 염화구리를 이제 반응을 시켜서 뭐로 만들어야 돼? 구리로 만들어야지? 그럼 알루미늄과 반응시키려면 얘를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지? 물에 녹이는 거죠. 물에 녹이는 거죠. 이게 용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안 녹을 수도 있잖아. 우리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를 어떻게 할수록 일반적으로 잘 녹아? 높일수록. 그래가지고 2를 하는 거예요. 2가 염화구리를 물에 완전히 녹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염화구리를 물에 넣고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온도를 최대로 높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이제 반응을 시켜야지. 이 염소를 떼버려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요거 반응식을 써놓으면 좋겠죠. 개수는 맞출 수 있죠. 개수 맞추면 요것도 반응식 완전히 한번 맞춰보자. 요게 AlCl3니까 그죠? 염소의 수를 맞추면 요게 3이고 요게 2니까 여기다가 3배 해주고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알루미늄은 2가 되고 구리는 3이 되고 뭐 반응 개수는 이렇게 맞추면 되고 그래서 D를 한다 이거야. D. 그러면 구리가 생성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용액 속에서 순수한 구리만 얻어내야 되는 거야.
이 순수한 구리만 얻어내기 위해서 B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어진 구리의 질량을 재는 거죠. A를 맨 마지막에. 그러면 CL의 질량은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죠. 요 질량에서 요 질량을 빼주면 CL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제에서 세 번째로 할 거를 물었으니까 D가 세 번째로. 문제가 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써줘야 여러분이 순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거 있으면 물어봐. 요거를 이해하려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더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요거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을 재련하는 방법 중에 금속 양이온을 금속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자기 자신보다 반응성이 산화되기 더 쉬운 금속을 함께 반응시키면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이해했죠? 다른 거 질문이 없나? 없으면 저기 17페이지에 원소 좀 들었어요. 원소.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우리 또 이제 물질을 이루는 지금 입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성분에 대해서. 원소, 아까도 했어. 원소에 대해서는 원소가 있고, 원소하고 항상 비교해서 면접에서 잘 묻는 거. 원소와 원자. 너무 자주 묻는 질문이야. 또 대답 못하진 않겠지. 원소와 원자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영어도 알아도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 영어의 뜻하고 똑같아. 성분이라는 뜻이죠. 구성 성분이라는 뜻이야. 원자는 말 그대로 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아톰. 그래서 원소는 어떤 의미야? 성분의 의미인 거죠.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의미. 원자는 입자의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얘는 종류의 의미인 거고,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수의 개념이에요. 수.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다룰 수 있는 거고, 양이 없는 거죠. 종류만 있는 거죠. 좀 유식한 말로 할까? 원소는 정성적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정성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는 양을 따지는 거야. 정량적 의미를 의미하는 거야. 이 정성적의 성은 성분을 뜻하는 거고, 양은 수를 뜻하는 거야. 이런 표현 쓰면 돼. 원소와 원자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오. 원자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둘 다 물질을 이루는 뭔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다는 말보다 기본적인 성분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소와 원소기호, 우리 뭐 주기율표도 다 알고, 원소기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원소기호를 몰라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내가 또 저번에 한번 가르쳐 줬잖아. 주기율표 기본적인 건 좀 암기를 해두세요. 족과 주기 같은 거. 원소기호는 뭐 이 책 맨 앞에 있죠. 주기율표 내가 줬죠. 주기율표 뭐 외워야 되는 정도는 알지? 원소 기호는 번호까지는 몇 쪽 몇 주기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내가 외워야 될 원소 기호도 알려줬을 거야. 1쪽에 있는 원소 다 알아야 돼요. 2쪽에 있는 원소도 다 알아야 돼. 13쪽에 있는 원소도 다 알고, 13, 14, 15, 16 맨 앞에 페이지, 17, 18쪽까지는 다 알아야 돼. 여기서 7주기 원소는 몰라도, 7주기는 전부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원소예요.
인간이 핵 반응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이기 때문에 안 외워도 돼. 여기 6주기까지만 1족부터 18족까지는 다. 여기 3족부터 12족 사이는 여기는 안 외워도 돼. 여기서는 유명한 원소 기호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3족부터 12족에 21번부터 30번까지는 원소 기호 포함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 재학생 되면은 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번 기회에 외워도 여러분들 다 과거 갈 사람들이. 저번에 이렇게 외웠잖아. 1족 다 외우고 6주기까지 2족 다 외우고 13족 7주기 빼고 외우고 14족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고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까지는 특별히 순서대로 10개를 외웁니다. 요거 다 외우고 있죠? 선생님하고 화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까지는 여기 과거반이니까 외워 오늘부로. 21번 이거 원소 기호도 알아야 되고 어차피 순서대로 외워 얘네들. 스칸디움 22번 타이타늄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로뮴 이렇게 꼭 알아야 되지. 이거 특히 밑줄 근 거는 원소 기호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외워. 25번 망가니즈 26번 철. 물론 다 물어보는 건 아닌데 작년에 모 학생한테는요,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과거 저기 면접에서 물론 그 학생이 저기 면접 그 자소서 내용을 화학을 하나를 썼어. 그 화학 내용에 요 철이 들어가는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철의 원자번호가 몇 번인지 물어봤어요. 철의 원자번호가 몇 번인지 아냐고. 자기가 이 철과 관련된 어떤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겠죠. 27번 코발트, 28번 니켈, 29번 구리, 30번 아연. 자, 이때 요 번호 바로 안 나와도 돼요. 요걸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21번부터 30번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서 첫 글자 딱 스타바크. 스타벅스 말고 스타바크 짝퉁이야. 망철코니 부하. 이거 옛날에 또 이거 말로 만들어서 외우는 거 있는데 유치 그냥 외워. 스타바크 망철코니 부하 이렇게 10개는 좀 외워줘. 어차피 과거 가면 외워 필요하다니까 이거. 차기온이라는 거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 스타바크 망철코니 부하 10개 좀 외워보세요. 외울 수 있지? 오늘 외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망가니즈가 나중에 원자 번호가 궁금하거나 몇 쪽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망가니즈 외운 거에 속하잖아. 스타바크 망 몇 번째로 외웠어? 5번째지. 그럼 25번인 거죠. 스타바크 망철코니 구하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 5번째면 25번, 6번째면 26번, 8번째면 28번 이렇게 외워주면 편하게 배울 수 있죠. 24번이에요. 25번이에요. 그럼 조금 몇 쪽이냐? 조금 몇 쪽이냐? 물론 또 이거 알면 나중에 오비탈 전자배치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항상 20번 때는요. 18번 아르곤과 전자배치가 똑같아. 그럼 전자 18개는 이미 배치했지. 그 다음이 항상 뭐냐면 4s 오비탈의 전자 2개. 여기까지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여기까지 배치가 원자번호 몇 번이야? 20번이지. 그래서 이 20번 때는 번호를 알면요. 전자 배치도 또 금방 할 수 있어. 그 다음이 3D인데 바로 요 D 오비탈의 전자수가 요 1의 번호의 1에 달릴 숫자가 바로 D 오비탈의 전자수입니다. 5개로. 자, 얘는 최각 전자는 몇 개야? 2개지. 그런데 잘 들어. 요 3D에 있는 전자는 세 번째 껍질이니까 최각 전자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 오비탈 배운 사람들 알 거야. D 오비탈은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지. 그래서 최각 전자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항상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전자도 이루면서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망가니즈라는 원소는 화학 결합할 때
최소 몇 개에서 최대 몇 개의 전자까지 결합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각 전자를 항상 결합해 쓸 수 있잖아. 그럼 최소 2개에서 최대 요 5개도 결합해 쓸 수 있다니까 최대 7개까지 결합해 쓸 수 있는 이런 원소를 전이원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결합해 쓸 수 있는 전자가 이렇게 D오비탈에 있는 전자도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들을 전이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기준으로 결합에 쓸 수 있는 전자가 총 몇 개야? 7개지? 7쪽이고. 그래서 망가니즈는 족으로 몇 쪽이냐? 7쪽 원소야. 이제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25번이잖아? 그러면 D오비탈 전자가 5개지. 근데 S오비탈이 항상 전자 2개가 있으니까. 25번이면 D오비탈의 전자가 5개고 추가로 2개가 더 있으니까 7쪽인 거죠. 이제 빨리 해봐. 니켈은 몇 쪽일 것 같아? 니켈. 스타바크 망철코니 몇 번째야? 8. 스타바크 망철코니 몇 번째? 8번째. 그러면 니켈의 원자 번호는 28번. 자, 니켈의 전자 배치하면 3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 8개 들어있다. 3D 오비탈의 전자가 8개 들어있는 원소. 외우면 참 편하죠. 그러면 니켈의 D 오비탈의 전자는 8개고 4S에는 전자가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족은 몇 쪽인 거야? 족은 S오비탈 전자 플러스 맨 3D 오비탈 전자까지 합쳐서 족이라니까. 얘는 7쪽. 그럼 얘는 8개 2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몇 쪽? 10쪽인 거죠. 21번부터 30번까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가지고 번호를 기억하면 몇 번째 건지 번호가 나오면 D오비탈의 전자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D오비탈의 전자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족이에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번호가 해결되잖아? 이거 해결되니까 물론 여러분이 외우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산화수 이 이온은 몇 가 이온일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망가니즈가 하고 산소야. 이거 공유결합으로 해도 되고 이온결합으로 해도 되는데 공유결합으로 해볼게요. 자, 산소가 몇 쪽이지? 산소의 쪽은 알아야지. 16쪽. 그래서 산소는 항상 옥텟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결합을 몇 번 해야 되지? 2번의 결합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망가니즈가 중심에 있고 산소라는 원소가 망가니즈에 와서 무조건 이중 결합을 해요. 그런 산소가 몇 번 있어 지금? 4번 있어. 머릿속으로 상상해. 완벽하게 못 그려도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망가니즈가 산소랑 총 결합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산소 하나당 결합을 2번씩 해야 하는데 산소가 4개가 있으니까 망가니즈가 지금 8번의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망가니즈가 몇 쪽이냐? 다시 얘기해서 망가니즈가 결합해 쓸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망가니즈가 스타바크망 몇 번이야? 25번이야. 그러면 얘 마지막 전자 배치가 뭐겠어? 4s2 3d 25번이니까 5겠지. 그래, 족으로 해지가 얘 몇 쪽이야? 7쪽이야. 7쪽. 그러면 망가니즈가 결합해 쓸 수 있는 최대 전자는 몇 개? 7개. 7개의 전자를 최대 결합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몇 번의 결합을 해야 돼? 불가능하네. 최대로 해봤자 7개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7개야. 8번의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전자 몇 개 모자라? 1개 모자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요. 이거 몇 가지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8번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에 쓸 수 있는 전자가 7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모자라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더 얻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요거 이름 뭐더라? MnO4 마이너스 이름이 뭐더라? 산소가 산소를 포함한 음이온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또 까먹었어? 산소를 포함한 음이온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산소산이온이라고 한다니까. 산소산이온. 산소산이온의 이름은 어떻게 죠? 산소는 공통점이니까 요 산소를 제외한 원소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무슨 산? 망가니즈 산이온. 이게 이름이 망가니즈 산이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데 이 산소산은 보통 O 몇 개짜리가 가장 흔하다고? 3개짜리가 가장 흔하다고. 그러면 망가니즈 산이온인 거야. 근데 이거는 3개야. 3개보다 하나 많아. 그래서 과를 붙이는 과망가니즈 산. 이름은 이렇게 짓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몇 과 해야 되는지 사실 원래 외우는 거야. 중학교에서는 외우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외우는 거야. 근데 이제 과고 이상 되면요, 이거 안 외워도요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중심 원자가 크로뮴이네. 산소는 결합을 2번씩 한다. 그거만 안 까먹으면 돼요. 산소는 16종이니까 결합을 무조건 2번씩 해야 돼. 그러면 크로뮴이 총 결합을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산소 하나당 결합을 2번씩 하니까 이 정도 암산도 안 돼? 8번의 결합을 하는 거야. 자, 크로뮴이 결합에 쓸 수 있는 최대 전자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볼까? 번호 알면 되죠. 크로뮴 우리가 외운 거에 속하잖아. 21번부터 30번까지 외우면 이렇게 편하다니까? 21개. 스타바크 몇 번? 야, 스타바크의 크가 크로뮴이잖아. 24. 좀 오늘 좀 외워봐. 외워두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니까. 스타바크 망철코니 9아. 스타바크 망철코니 9. 24번이라고요. 전자배치 바로 해봐. 크로뮴의 이제 과거 가면은 오비탈 배우면 크로뮴의 바사세 전자배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항상 18번 아르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야? 4s2 3d4. 나중에 이것도 배우죠. 디오비탈은 방향이 5개가 있는데 전자가 4개가 채워져 있는데 구형 오비탈이 되면 안 정해진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유 그냥 불문하고 요 디오비탈에 한 군데만 왕따면 4s2가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전자를 요리 하나 보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데 더 안 정해지는 방법이 있다니까 4s1 3d5가 맞아요.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전자 배치할 때 조심할 거고 어쨌든 여기 건 2, 4건, 1, 5건 몇 쪽인 거야? 이게 화학 결합에 쓸 수 있는 최대 전자 수인 거야. 몇 개? 아니 2, 4나 1, 5나 6개인 거지? 종 몇 쪽? 6쪽! 그래서 6쪽! 그러면 6쪽 원소인 거야. 최대 6개의 전자까지 결합에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몇 가 해야 될까? 2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지. 8번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최대로 쓸 수 있는 전자가 6개밖에 없다고. 결합을 할 때는 항상 결합에 쓸 수 있는 전자를 자기도 하나씩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내놔야 되는 거잖아. 2개 모자라죠? 마이너스 2. 이 산소산의 이름, 이 이온의 이름, 크로뮴산인데 이거 예외죠. 황, 인, 크. 얘네들의 산소산은 가장 흔한 게 O 몇 개짜리? 네, 이거 예외야. 이거는 4개짜리가 기준산. 그러니까 얘는 4개짜리가 기준산이니까 이거 이름이 그냥 크로뮴산입니다.
자, 니네 또 내가 들어봐. 이 산소산 음이온의 이 산화수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산 연기 배울 때 세상에 존재하는 산의 95% 이상이 뭔지 알아? 바로 산소산이야. 산소를 갖고 있는 산소를 포함한 음이온의 산이 대부분의 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들어봐. CrO4가 E-지.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H+를 갖다 붙여. H+가 1가니까 요거 몇 개 붙여야 이게 화합물이 0이 될까? 2개. 그럼 CH2CrO4가 뭐냐? 이름이 그냥 크로뮴산. 요거 수소가 붙어 있는 걸 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자를 요 이온자를 빼면 산 이름이 되는 거예요. 크로뮴산. 와. 이거 몇 가고 이름이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는 거야. 황이 몇 쪽이야? 이런 거 좀 공부 좀 해봐. 16쪽이야. 황이 16쪽이야. 황은 결합에 쓸 수 있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6개야. 그런데 산소 하나당 결합을 몇 번씩 해야 돼? 2번씩 해야 돼. 그러면 황이 총 결합을 몇 번을 해야 되지? 8번을 해야 되는데 16쪽이야. 모자라다. 몇 개 모자라? 2-. 요거 산화수 알 수 있죠? 종만 알면. 두 번째. 이 음이온의 이름 뭐야? 이거 오늘 이거 마스터 해봐. 얼마나 많은 게 해결되는지를 보세요. 이름 황산이온이야. 자, 그러면 그냥 황산의 식이 뭘까? 이게 -2까지 H2SO. 이거 다 해결되잖아. 여러분이 이 산의 화학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말 들어봐.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는 걸 나중에 배워요.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 나중에 이런 거 배우거든요. 0.2몰 농도 황산 수용액 2리터를 모두 중화 반응을 시키려면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몇 리터 필요하겠느냐. 중화 적정이라고. 아니, 오늘 다 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이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이 중화 반응의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한번 들어봐. 황산의 식을 제대로 써야 이 반응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황산이 H2SO4인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치자. 이거 수용액 플러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NaOH, AQ. 자, 중화 반응은 뭐냐? 산성 수용액의 H+와 염기성 수용액의 OH-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게 중화 반응이에요. 물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 양이온과 여기 음이온은 0으로 남죠. NaSO4인데 잘 보세요. H+ 몇 개 있어? 이거 하나다. 2개. 여기는 OH- 가 몇 개 있어? 원래 중화 반응은 H+ 하나와 OH- 하나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되는 게 중화 반응. 근데 요거는 하나고 요건 2개지. 그럼 이게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딱 중화돼? 1대2로 만나. 그럼 요거 2개 생겨. 요거 식이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수용액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건 수용액 속에 있는 이 용질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반응 개수는 용질의 몰수비야. 근데 지금 반응은 용질을 반응시키는 게 아니고 용액을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몰 농도를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반응 개수를 사용하려면 부피와 농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죠.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게 바로 몰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거 곱한 거와 요거 곱한 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얘는 0.2몰 농도 2리터래요. 얘들아, 원래 몰 농도가 무슨 뜻이냐? 0.2몰 per 리터잖아. 수용액 1리터당 실제로 이 용질은 0.2몰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리터니까 이거 몇 몰 있는 거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1리터당 0.2몰이 들어있으니까 이 전체 1리터당 요 용질은 0.2몰이 들어있다가 0.2몰 농도의 뜻이라고. 그러면 2리터니까 실제 이거 전체 도수 몇 몰이야? 곱하면 나중에 배워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 수라고. 0.4몰이야. 아니 지금 오늘은 내가 또 뭘 하는 거냐면 이거를 오늘 다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야. 이거 지금 0.4몰 있다고. 근데 반응 개수가 1대 2지. 그럼 이거 몇 몰 필요해? 0.2배 필요하잖아. 0.8몰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액의 농도는 0.1몰 농도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0.8몰이 되려면 몇 리터여야 되는 거야? 8리터여야 되는 거죠. 아, 이거 2리터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이거 8리터가 필요하다고. 이런 걸 나중에 혼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몰 농도가 뭔지도 알아야지. 근데 제일 먼저 뭘 할 줄 알아요? 아니 제일 먼저 이 반응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배수기가 나오지. 아니면 적어도 이 산과 이 염기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려면 적어도 이 산이 중화 반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H 플러스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 산의 화학식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산의 95% 아니 95%도 아니야. 99%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산의 99%가 산소산이에요. 산소를 포함한 산이 대부분이야. 여러분 다 알아요. 탄산 산이지. 뭐 포함되어 있어? 산소 포함되어 있지? 산소를 포함한 산을 통틀어서 산소산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알고 있는 산 대부분 산소산이죠. 황산, 질산, 탄산, 인산, 뭐 크로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도 산소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산소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산소산을 잘하면 산을 잘하는. 이게 다 연관되잖아. 요번 기회에 좀 알아들어야 돼. 산소산. 요런 거 몇 가지 알고 싶으면 요 스타바크 망철코니 구호 알고 있으면 쉽게 다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21번부터 30번까지 좀 외워두면 좋다 이거야. 응? 야 이거 몇 년 됐어. 한 6, 7년 된 것 같아. 한가형 기출문제. 진짜로 났었어. 철 이과와 문제를 그 답을 쓰다 보면 이거를 어차피 알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야. 철 이과 이온과 철 상가 이온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한 이온이겠느냐? 어렵죠. 누가 더 안정하겠느냐? 이게 더 안정. 물론 우리가 또 이거 알아도 돼요. 경험상 철이 이가가 될 때가 더 흔해, 상가가 될 때가 더 흔해? 아, 그것도 경험상 알고 있어요. 상가가 흔하죠. 왜 상가가 흔하겠어? 우리 화학에서 흔하게 도준다는 말은 더 안정하다는 말이잖아. 얘가 더 안정한 거. 왜 얘가 안정한지 우리 사실은 따질 수 있어요. 전자배치의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거 전자배치하고 싶을 때 스타바크 망철코니 구호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 철이 몇 번이야? 26번이야. 자, 만약에 빨리 하는 방법을 까먹었으면 그냥 전자배치 해도 돼. 오비탈 배워서 국 끓여 먹나? 전자가 총 몇 개야? 26개지? 일단 이온은 좀 이따가 보고 26번 철의 전자배치를 하는 거야. 오비탈 배웠으면 할 수 있잖아. 1s2
2s2, 2p6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3s2, 3p6 여기까지는 최외곽 전자가 아니지 어차피 별로 궁금하지 않아.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특히 sp 여기까지가 주기율표의 몇 쪽 몇 줄이야. 여기까지가 몇 번째 껍질까지? 세 번째 껍질에 18족인 거죠. 누구야? 18번 아르고. 여기까지가 18번 아르고냐. 어차피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요 D만 궁금한 거야. 그 다음이 뭐야? 4s2 3d6. 아 이게 철의 전자배치거죠. 26개니까 26번이니까 4s2 3d6이 맞다고. 자 플러스 2 가면 여기서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야 플러스 2 가면 이제 여기서 전자 몇 개를 떼는 거야? 근데 전자를 뗄 때는 당연히 무슨 최외곽 전자부터 떼야 되겠지. 에너지는 3D가 더 높지만 껍질은 이게 더 바깥 껍질이잖아, 그치? 그럼 전자 2개 잃을 때 이거 2개 잃으면 얘 전자 배치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전자 몇 개를 더 떼야 돼? 한 개를 더 떼야지. 그러니까 얘는 18번 아르곤의 3D6으로 끝나는 거고 얘는 18번 아르곤의 3D5로 끝나는 거야. 이제 누가 더 안정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디오비탈의 특징이죠. 자, 디오비탈은 자기 양자수 방향이 몇 방향이 있지? 5방향이 있어요. 자, 훈티의 규칙. 이 6개의 전자를 일단 골고루 하나씩 넣지. 전자 6개를 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철 2가의 전자 배치죠. 디오비탈. 자, 철 3가는요? 5개지 전자가. 자, 우리가 방향이 여러 개를 가지는 오비탈에 P나 D나 F 오비탈 전자가 골고루 똑같이 채워져 있잖아? 이 전자 그룹을 모두 합치면 뭐가 되느냐? 구형 S 오비탈처럼 S 오비탈의 모양이 돼요. 물론 이거 하나는 공 모양이야 아니야? 아닌데 이 방향이 다른 오비탈에 전자가 똑같이 채워지면 이거를 합친 모습은 합성한 모습은 S 오비탈처럼 구형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전자의 분포가 구형이 된 모습을 뭐라 그러냐? 전자가 비편제화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구의 특징은 뭐냐?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나 전자 발견 확률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은 뭐든지 그래. 전자가 가능한 한 방향과 상관없이 균일하게 골고루 퍼져 있을수록 그 물질은 안정해지는 거야. 오비탈은 뭐냐? 9에 가까울수록 더 안정하다. 자, 이거는 9야 9가 아니야. 여기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안 돼서 여기 요 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잖아. 완전한 9가 아니야. 근데 이건 뭐야? 완전한 9죠. 누가 더 전자가 골고루 9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더 안정한 이온인 거야? 이게 더 안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서 철을 산화시키면 대체로 몇 가가 되는 거야? 3가가 되는 거야. 그게 녹슨 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이 녹슬면 산화철인데 이 철이 몇 가가 되는 거야? 당연히 보통 안정하게 될 테니까 3가가 되는 거예요. 화학식 뭘까요? 철이 3가가 된다니까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소 붙었어. 산화는 몇 가야? 마이너스 2가야. 여기 철은 3가야. 화학식 Fe2O3.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산화철은 대부분 요 산화철을 뜻해요. 여기 3가니까 여기다 가로주고 3 써주는 거죠. 산화철 3라고 했어요. 아, 내 말은 또 내가 들어가.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원리 이걸 누가 더 안정한지 따지는 원리 같은 거 이제 배워야죠. 오비탈 배우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배웠다고 했을 때 그 배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써먹으려면 와 이거 21번부터 30번까지 번호 알고 있으면 뭔가 생각이 되잖아. 철이 26번인 걸 알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소 주기율표 외울 때 21번부터 30번까지는 외워두라니까.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특히 과거 가면. 근데 혹시 여기 이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혈액의 성분 중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잖아. 바로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철 몇 가 이온이 필요한 거야? 철 2가 이온. 헤모글로빈은 철 2가 이온을 성분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산화철은 철이 몇 가야? 3가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야.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필요한 철 이온과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철 이온은 서로 다른 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봤자 헤모글로빈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야, 우리 헤모글로빈을 철 2가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헤모글로빈을 잘 못 만들겠지. 헤모글로빈을 잘 못 만들면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겠지.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면 몸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올까? 산소 운반을 잘 못하겠지. 산소 운반을 잘 못하면 어떤 증세에 걸리게 될까? 빈혈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럼 빈혈을 치료하거나 빈혈을 예방하려면 영양제를 먹어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떤 영양제를 먹어줘야 되는 거야? 요걸 먹어줘야 돼. 무식한 애들은 이러죠. 그럼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빈혈 치료제들을 대부분 무슨 제라 그래요? 요 철 2가 이온을 가진 영양제잖아. 철분제라고 그러는 거죠. 철분제, 철 성분을 갖고 있는 약이라고. 철분제. 근데 멍청하게 이 철이 금속철일까요? 아니죠. 이가철을 먹어야 돼. 이거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철을 먹어도 안 되고 녹슨 철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반드시. 근데 이게 흔하지가 않죠. 이 이가철을 갖고 있는 건 주로 누가 갖고 있느냐? 생물들이 갖고 있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시금치 같은 거. 시금치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이 철 2가를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런 걸 먹거나 만약에 그런 음식을 못 먹으면 이거를 특별히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화학 공장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철분제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해하려면 번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안정하냐. 오히려요. 이게 부족. 내 말 들어봐. 이거 영재학교에 났던 얘기 또 그 전에도 났었어요. 이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 이런 정보는 줘. 헤모글로빈 이게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빈혈이 치료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줄 알아? 우리 몸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만들려고도 하겠지. 와, 우리 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의 간에서요. 철 3가를 철 2가로 바꾸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 산화시키는 거야, 환원시키는 거야? 야, 여기다가 전자 하나 더 얻으면 이거 되잖아. 환원. 철 3가를 환원시키면 철이 되죠?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잖아? 이 효소를 갖고 있는 철 3가를 환원시키는 환원 효소를 갖고 있는 우리 몸의 부위가 어디냐? 간이에요. 우리 몸의 간에서요. 철 2가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철 3가를 가져다가 2가로 바꿔서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간에서 이거로 바꾸는데 이 간이
화학 반응하는데 쉬운 말로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간이 부담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간세포가 파괴가 돼. 이거 하면서 간이 너무 피로해지면서 간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야. 간이 망가지는 거야. 빈혈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거로 바꾸는 과정에서 간이 손상이 된다. 야, 간이 망가지면 치명적이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 이가가 부족하면 빨리 철분제를 먹어줘. 그래야 간이 이런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의 출발이 뭐냐? 이 철의 전자 배치를 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 철의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원자 번호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들어봐. 이 조 8개 말고 전이 원소 중에서는 21번부터 30번까지만 외워둬도 우리가 앞으로 웬만한 화학 공부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좀 외워. 그런 의미에서 자꾸 외우더라고 하는 거. 응?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원소 하는 거 외워야 될 것 좀 외워도 하나 할 때 좀 외워도. 그 다음에 여기 주기율표 여기 전이 원소 중에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 줄 암기하자. 알았죠? 내가 지금 암기할 거 알려주는 거야, 암기할 거. 요거 다 외워야 돼. 요거 다 외워야 돼요. 과거 갈 사람들. 요 맨 밑에 줄은 안 외워도 돼요. 7주기는 암기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요거 좀 외워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면 좋아, 위치까지. 근데 최소한 기호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까 구화 있었죠? 굴이 있었죠? 요 굴이 밑에 은이 있어요. 은 밑에 금이 있어요. 요 줄은 또 외워도 괜찮아. 어차피 원소기호 알아야 되잖아. 금, 은, 동. 올림픽 메달이야. 금, 은, 동이 같은 줄이야. 11조. 구리가 29번이냐. 원소 기호 알아야 될 거 지금 알려주는 거야. 자, 외우기 되게 쉬워요. 금하고 가치도 비슷하고 금은 금인데 색깔만 다른 금이 있잖아. 백금. 백금이 어디냐? 이 옆에 있어요. 금 바로 옆에 백금이 PT. 금 오른쪽에 뭐 있는지 알아요? 여기 아연하고 같은 줄이에요. 수은이 있어요. 수은. 이게 다 여러분 잘 아는 거다 모여 있어요. 백금, 금, 수은. 이거 은. 여러분 원소 기호 이거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원소들은 뭐 거의 몰라도 되죠. 그래서 여기 백금, 금은동, 수은 이거 원소 기호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 아연하고 수은 사이에 여러분 이것도 원소 기호 알아야 돼요. CD 알죠? CD 중금속 원소 이름 카드뮴.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원소 기호 외워야 될 것들이 대부분 요 근처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 어차피 원소 기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카드뮴, 아연, 카드뮴, 수은, 금, 은, 동. 여기는 이거 잘 모를 거야. PD라고 있거든. 팔라듐. 나중에 과거 가면 요 팔라듐도 중요해. 근데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 니팔백이라고 외우는 건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얘네들 원소 기호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여기 원소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원소 기호가 또 있죠. 여기 맨 밑에 가면 여기 내부 전이온소라고 FO비탈 따로 두 줄 있잖아. 여기 U라는 놈이 있을 거야. U. 원소 기호 알지? U가 뭐야? 원소 기호는 알아야 돼. 그리고 우라늄은 또 너무 유명한 음소이기 때문에 번호까지 외우세요. 지금 암기할 거 알려줍니다. 우라늄은 상식이야. 92번이야. 92번. 자, 왜 우라늄의 번호를 또 외워야 되느냐? 핵 반응이라는 거 할 때 자주 나오는 원소. 원자 핵 분열할 때. 우리가 핵 분열 반응을 또 완성하려면 이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또 왜 외워야 되냐면은 이유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자, 자연계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번호 중에 가장 큰 원자 번호가 바로 92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우주,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중에서 우라늄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면 우라늄보다 번호가 큰 것들은 뭐냐?
특별한 경우에만 만들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핵분열 반응,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핵 반응을 시키다 보니까 만들어진 원소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번호 중에 제일 큰 게 몇 번이야? 92번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이 왜 중요하냐면 또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원래 이거죠. 그러니까 원소들 다 우주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지. 항성 내부에서. 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자 번호가 바로 우라늄 92번. 그래서 또 중요해요. 그 우라늄 번호랑 원소 기호도 당연히 외워두는 거야. 나머지 원소들은 뭐 기호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면 좋고. 주기율표에서 원소 종류 좀 꼭 좀 알아. 자, 다시 잠깐만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네. 자, 요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거. 자, 이 원소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좀 중등하는 거야, 중등.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이라고 있잖아. 이거 원리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조금은 알 거 아니야. 여기에서 오늘은 기본 암기가 있죠. 자,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무슨 상태가 되지? 들뜬 상태가 되죠. 자, 이 들뜬 상태의 원자는 그냥 있어요.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요.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지.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방출하죠. 그런데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그게 빛 에너지여도 되고 열 에너지여도 되고 전기 에너지여도 돼요. 근데 적어도 전자가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이게 반드시 빛 에너지로 방출돼요. 이때 나오는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잖아. 이게 원소의 이때 나오는 빛. 야, 이것도 너무 상식이지? 우리 빛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야? 여기까지 암기. 빛 에너지 구하는 공식도 몰라? H라고. 누가 이걸 H라고 읽어? 하라고 읽지. 하 F. 이거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 F. 이 F가 빛의 진동수. 파장으로 람다분의 하 C. 이거 상수죠. 빛의 속도. 그 결론이야.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오는 빛의 뭐가 달라져? 파장이 달라져. 이 파장이 바로 빛의 뭐야? 종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나오는 빛이 바로 뭐 아니면 뭔 거야? 원소의 선 스펙트럼. 이 빛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 빛을 다 합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불꽃. 특히 이 불꽃 반응은 이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인 경우를 주로 얘기해요. 가시광선. 모든 원소가 가시광선인 건 아니야. 그러면 주로 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될 때 나오는 이 빛의 스펙트럼이 파장이 가시광선인 원소들이 대부분 뭐냐? 대부분 금속 원소. 비금속들은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 사이에 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이 주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지. 근데 금속들은 그 에너지 차이가 주로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이 불꽃 반응 색 외울 때 금속들만 외웠던 거죠. 그것도 물어볼 수도 있죠. 왜 중학교에 원소 분류, 원소 확인하는 방법 중에 불꽃 반응 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불꽃 반응 색 대부분 무슨 원소의 불꽃 반응 색이야? 금속이지? 왜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바로 들뜬 상태와 바닷속 상태의 그 에너지 차이의 만큼이 특정한 빛의 파장으로 나오는데 금속은 바닷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서 그 차이가 작아서 무슨 빛이 나오고 가시광선이 나오고 비금속들은 차이가 커서 에너지가 큰 빛인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은 주로 금속들만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이거 이제 요 정도 원리는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이거 이 불꽃 반응이나 선스펙트럼의 원리가 뭐냐? 요 과정을 말로 요렇게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조금만 1분만. 자 이제 이 금속 중에서 유명한 금속의 색깔 이건 중학교 내신이죠. 외우고 있어야 되지. 외우는 방법 알죠? 네. 리튬은 무슨 색? 빨간색. 빨리.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노라. 빨리 노라. 칼륨은 보라색. 볶아. 빨리 노라 볶아. 줄까? 빨리 노라 볶아 줄까?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빨리 노라 볶아 줄까? 뭐하고 노느냐? 이게 스트론튬이죠? 근데 발음할게. 스르빠 신고. 스르빠. 어디서 노느냐? 구청에서. 이 청록색이야. 구청. 구청에서 뭐하고 노느냐? 야 요즘 구청 앞에 가면은 분수대 있어 없어? 분수대. 여름에 꼬마애들 초등생 애들 거기 분수대 가서 막 쓰레빠 싣고 놀잖아.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수영장 안 가도 되잖아. 하루 종일 놀고 나면 와 이제 전체온증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물놀이하고 놀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돼서 하늘을 딱 보면은 어지러지하겠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면 개소리야. 바라보면 황색, 노랗게 보이는 거죠. 청록, 바륨은 황록색이거든요. 연두색 비슷하지. 자, 빨리 노라 볶아 줄까 쓰르빠 구청 바황 이렇게 외워집니다.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불이 청록색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요 색까지 외워라. 빨리 노라 볶아 줄까 쓰르빠 구청 외워. 빨리 노라 볶아 줄까 쓰르빠 구청. 외웠죠? 자, 요 불꽃 반응색 외워주는 건 상식인데 요 색깔보다 실제 과거 면접에서는 뭐가 훨씬 중요하냐? 요 불꽃 반응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오케이? 쉽지만 꼭 말로 설명하시면 돼요. 자, 내가 100% 냅니다. 100%. 다음 저기 월말 테스트에서 이 불꽃 반응이나 선 스펙트럼의 원리를 서술하시오. 분명히 문제 있을 거야. 못 쓰면 안 돼. 불꽃 반응의 과정을 그 원리를 서술하시오. 서술하시도록 준비하세요. 자, 이번 주 숙제는요. 조금 덜 배웠지만 일단 숙제를 좀 해와봐. 몇 페이지까지 해오느냐? 24페이지까지.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우는 거니까. 안 되는 거 풀어줄게. 그러니까 24페이지까지 숙제를 해봐 보세요. 민정이는 뭐 정했어? 뭐로 할지? 뭐로 할지 정했으면 선생님 너한테 자료를 좀 줄게. 그래서 한번 써갖고 와. 그러면 이제 수정을 내가 봐줄게. 일단 뭐 할지 일단 정해봐.